이제 지구상에서 탄소 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탄소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번호 6번 우리가 원소 기호로는 C로 이렇게 표기하는 걸 탄소라고 부르죠. 자, 이 탄소가 기권에도 있을 수 있고 수권에도 있을 수 있고 지권에도 있을 수 있고 생물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생물권에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권에 있던 탄소가 수권으로 가기도 하고 뭐 수권에 있던 게 기권으로 가기도 하고 기권에 있던 게 뭐 생물권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 탄소가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권에선 탄소가 어떤 형태로 있고 지권에선 어떤 형태로 있는지, 즉 각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주로 탄소가 존재하게 되는지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기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기권이죠. 이 기권, 대기 중에서는 탄소가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대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의 형태나 혹은 일부는 뭐 CO, 일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냐면 수권에서는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권에서는 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탄산이온, 그래서 CO3E- 이온, 이게 탄산이온이거든요. 혹은 HCO3-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물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수권에서는요. 그 다음에 지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지권위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땅 속에 있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대리석, 대리암이라고 알고 있는 거 혹은 석회석, 석회암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그 암석들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탄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석회암이 있다면 이 석회암의 주성분이 이제 이 석회암의 화학식이 CaCO3거든요. 여기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주로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혹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러분들이 화석 연료라고 알고 있는 석탄과 석유 있죠. 이 석탄과 석유의 주성분이 역시 탄소거든요. 석탄은 주로 탄소로만 되어 있고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석탄과 석유를 통칭 뭐라 부릅니까? 화석 연료라고 부르죠. 화석 연료. 그래서 화석 연료 형태로 땅속에 지권에 묻혀 있기도 합니다. 자, 지권에서는 탄소가 석회암, CaCO3, 석회암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거나 혹은 화석연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생물권은요,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3대 영양소라고 배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배웠잖아요. 맞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영양소, 세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을 구성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물질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체는 탄소 없이는 절대 구성될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냥 온몸에 탄소가 그냥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생명체가 주로 에너지를 얻는 물질들, 이런 걸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물이라고 부르고 생물권에는 이 유기물에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탄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런 거 빨간 키세스는 아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마그마예요. 이 마그마가 분출돼 가지고 용암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화산 폭발이라고 부르죠. 맞죠? 근데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보이겠지만 화산이 분출할 때는 고체 상태의 물질도 나오고 액체 상태의 용암도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화산가스, 기체 상태의 물질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산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즉 마그마, 땅속에 있었잖아요. 직권에 있던 이 마그마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직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이렇게 대기 중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탄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직권에서 대기로 이동을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화산 폭발이라는 게
육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저 화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바로 바다에 녹아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 해저 화산 활동을 통해서 탄소가 직권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수권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해저 화산 활동을 통해서는 직권에 있던 탄소가 수권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대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 대기 중에 있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인 이런 식물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요? 흡수해버리죠.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뭘로 바꿔요? 유기물로 바꿔버립니다. 즉 기권에 있던 탄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권에 있던 탄소가 어디 생물권에 있는 탄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 식물을 어떤 동물이 먹는다면 이 식물이 가지고 있던 탄소를 동물이 다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아주 먼 옛날에 살고 있던 진짜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식물이라든가 해양 생물들, 동물들이 땅속에 오랜 시간 동안 묻혀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화석연료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주 옛날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 즉 생명체,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땅속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화석연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가 되는 과정은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석연료를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꺼내서 쓰고 있죠. 그래가지고 화석연료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장 같은 곳에서 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맞죠? 화석연료를 연소, 태움으로써 에너지를 얻죠. 그러면 탄소가 포함된 물질을 태우게 되면 어떤 기체가 나옵니까? 다시 이산화탄소 기체로 바뀌게 되죠. 그럼 우리가 화석연료를 꺼내가지고 태우게 되면 직권에 있던 탄소가 결국은 다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기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되게 당연한 얘기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기 중에 있던 이 이산화탄소가요 바다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다로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바다에 녹을 수 있다고. 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게 되면 무슨 이온으로 바뀐다 그랬죠? 탄산이온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탄소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녹을 수 없게 되면 마치 사이다 캔을 딱 따면 거기서 거품이 올라오듯이 바다에 있던 탄산이온들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다시 방출되기도 해요. 이렇게 방출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다에 녹아 들어가거나 혹은 바다에서 다시 방출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에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소가 이동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바닷속에 녹아있던 이 탄산이온이 바닷속에 녹아있던 또 다른 이온인 칼슘 이온을 만나게 되면 이 탄산이온과 칼슘 이온이 결합을 해가지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칼슘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CaCO3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탄산칼슘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석회암이라고 부릅니다. 석회암. 그럼 보세요. 탄산칼슘이 쌓여서 만들어졌다. 수권에 있던 탄산이온이 탄산칼슘이 쌓여가지고 석회암 돌이 되었다. 그럼 이 과정은 수권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이동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직권으로 이동한 사례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바닷속에 탄산염이 퇴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또 지각변동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이 해저 지각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동해가지고 멘틀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멘틀로 하강하게 돼요. 그럼 멘틀로 들어가게 되면 뭐 직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향후 나중에 어떻게 다시 마그마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충 다 얘기했어요. 보시면 이 탄소라는 게 대기 중에 있을 때 이산화탄소로 있는데 얘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 바다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어. 혹은 광합성 생물에 의해서 유기물로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 바뀐 유기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연료로 바뀔 수 있고 그 화석연료를 내가 꺼냈으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로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가지고 칼슘이온을 만나면 탄산칼슘이 돼서 가라앉아서 석회암이 되고 그 석회암이 또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가지고 마그마와 함께 섞여서 다시 방출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출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이 탄소라는 성분이 우리 지구의 기권, 속권, 직권, 생물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운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혹은 이런 현상들이 어디와 어디의 상호작용인지를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야 화산 분출은 뭐야? 그러면 선생님 화산 분출은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소 간의 상호작용인지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혹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잘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후의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줄여본다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별로 많이 줄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번보다 짧길 바라면서 편집하면서 한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선생님 옷이 바뀌었죠? 네, 저번에 분량 조절에 실패한 관계로 여러분들 그 탄소의 순환 다음에 이 강의는 며칠 지난 후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탄소의 순환하고 제가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는데 안 끝나서 서운하셨을 거예요. 오늘 강의 정말로 오늘은 제가 40분을 총 강의를 40분 절대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지구 시스템에서 어떤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순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물의 순환을 봤었고 탄소의 순환을 봤었는데 오늘은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의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암석이 다른 암석이 되고 다른 암석이 또 다른 암석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순환이라고 불러요.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걸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암석은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엄청난 고열 고압 상태에 놓이게 되면 모든 암석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암석이 녹아서 그냥 뻘겋게 이렇게 꿀렁꿀렁한 상태로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마그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석의 시작을 마그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그마라는 녀석은 결국 돌이 매우 뜨거우니까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마그마를 냉각시키면 다시 뭘로 만들어질까요? 마그마가 냉각되면 다시 돌이 되겠죠. 암석이 될 거예요. 맞죠? 이처럼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화성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만한 화성암으로는 현무암 혹은 현무암, 화강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화성암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무암이든 화성암이든 이렇게 해서 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표면으로 노출이 되면 얘가 지표면으로 노출이 되면은 바람과 물의 영향, 생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암석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부딪히고 막 나무 뿌리가 파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거대한 암석들이 조금씩 쪼개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암석이 조금씩 쪼개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풍화라고 부르고, 그리고 깎여나가는 것을 침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풍화와 침식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얘는 점점 쪼개질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떤 곳으로 운반이 되어가지고 쌓이게 되면, 풍화와 침식 운반 과정을 거쳐서 쌓이게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잘게 쪼개진 어떤 돌의 입자들, 쉽게 말하면 흙 같은 거죠. 그 흙들이 쌓여 있는 것을 퇴적물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퇴적물이 꾹꾹 눌러서 다져지고 굳어지게 되면, 퇴적물이 꾹꾹 눌러져서 다져지고 굳어지게 되면 다시 암석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꾹 눌려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저감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퇴저감 역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퇴저감도 암석이지만 계속해서 물과 공기, 생물들에 의해서 다시 또 얘도 쪼개지고 빠개지고 할 수 있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얘도 풍화와 침식을 받게 되면 다시 퇴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퇴저감과 화성암들이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 판과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암석들이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매우 높은 온도와 매우 높은 압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퇴저감이 매우 높은 고온과 그다음 매우 높은 고압,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노출되게 되면 그 성질이 약간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질이 바뀐 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성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퇴저감이 고온과 고압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인데 이 화성암 역시 매우 고온 고압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기존의 성질과는 다른 암석으로 성질이 변한 암석이 됩니다. 역시나 변성암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성암이 땅 위로 나오게 되면 풍화와 침식을 받겠죠. 그럼 걔가 또 가루가 되면 퇴적물이 되고 퇴저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제가 고온과 고압을 받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그마가 된다 그랬죠. 고온과 고압을 받으면 변성암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변성암이 더더더 고온 고압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성질이 바뀌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석이 다시 녹아버리게 돼요. 다시 녹아버리면 뭐가 될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가 돼요? 이 마그마가 되게 되겠죠. 너무 높은 온도를 받게 되면 이제 다시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녹으면 이렇게 마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얘네들 암석에 대한 특징들은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뭐 제 시간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퇴저감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퇴저감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다시피 차근차근 쌓여져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층이 있다고 하죠. 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층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는 층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에 거기에 생물이 쏙 들어가게 되면 그게 먼 훗날 뭘로 발견될 수 있냐면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딱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마그마가 굳으면 화성암이 돼. 근데 이 화성암이 쪼개져가지고 막 갈라져가지고 퇴적물이 되면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면 퇴저감이야. 퇴저감과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면 변했어. 뭐가? 성질이 변한 성질의 암석, 변성암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열을 받게 되면 아예 녹아서 다시 마그마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 수 있다. 암석은 그 형태가 자꾸 변한다, 순환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암석의 순환을 얘기했었고 지금부터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 지구 시스템에서 판구조론과 직권의 변화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판구조론은 아주 좀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번 12차 시에는 안 들어가 12차 시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고 직권의 변화라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구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하여 외핵이 대류하고 맨틀이 대류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맨틀이 대류하다 보니까 맨틀 위에 있는 지각이 맨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그 맨틀 위에 있는 판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어떤 표면, 지각은요 언제나 일정한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뭐 바다가 넓어지기도 하고 육지와 육지들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직권의 변화라고 불렀고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에너지원 뭐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에너지원은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중에서 딱 하나 화산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왜? 우리 40분 안 넘기기로 했으니까요. 자, 화산 봅시다. 화산 영어로 뭡니까? volcano라고 하죠. 맞죠? 화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화산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상상하시는 화산의 모습은 뭐냐면 산에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고 거기에서 막 빨간 시뻘건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 상상하실 겁니다. 네, 바로 그게 화산이 맞아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석이 녹아있는 마그마가 고이게 되고 그 고여있던 마그마들이 지각의 어떤 약해진 틈을 뚫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화산 폭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산 폭발 혹은 화산 분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런 화산 폭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화산 활동에서 분출되는 물질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긴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수업이 끊겼습니다. 긴급한 회의의 내용을 살짝 스포하자면 등교 일정이 조금 조정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공지 오는 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일단 화산 폭발하게 되면 화산 폭발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겠죠. 막 용암도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맞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연기도 나고요. 뭔가 뽕뽕뽕 튀어나오는 것도 보이시죠? 맞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화산 폭발을 통해 튀어나오는 물질들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튀어나오는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돼요. 뭐냐면 고체 상태로 튀어나오는 녀석들,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는 녀석들, 기체 상태로 뿜어져 나오는 녀석들, 얘네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체 상태로 나오는 녀석들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체 상태로 나오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산 기체 혹은 화산 가스라고 부릅니다. 화산가스. 네, 이거 맞아요. 기체예요, 기체. 자, 화산가스. 화산에서 분출되는 가스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래서 수증기. H2O. 이 수증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기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산화황, 질소, 염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산화, 황 SO2예요. 그 다음에 질소. 질소는 잘 알고 있죠? N2. 우리 공기 중에 많은 기체죠. 그리고 염소. Cl2. 이건 독성 기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수증기 같은 경우에 가장 많다 그랬죠?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약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산화황과 질소는 약 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염소가 5% 이하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수증기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이산화탄소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이 고체상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고체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화산 쇠설물,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고체 상태의 애들이고요. 이때 튀어나오는 고체는요, 뭐 화산 폭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만한 돌덩어리도 튀어나오고요. 아니면 뭐 요만한 애들도 튀어나오고 아주 진짜 가느다란 먼지 같은 것들도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산진, 화산재, 그리고 화산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성분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화산진에서 화산재, 화산력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 갈수록 크기가 커요.
진짜 큰 돌덩어리가 빵 튀어나왔다? 화산력이에요. 진짜 가느다란 먼지가 폴폴폴 날리고 있다? 화산진입니다. 먼지 할 때 진짜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얘네들은 뭐냐면 고체 상태의 화산 쇄설물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기체 상태의 물질과 고체 상태의 물질은 이 정도만 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액체 상태의 물질을 조금 더 많이 다루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액체 상태로 이렇게 뻘겋게 줄줄줄 흘러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용암이라고 부르고 액체 상태죠. 자, 여기서 보시면 고체 상태로 튀어나온 녀석들 화산 쇄설물, 기체 상태로 나오는 것들을 화산가스, 그리고 이렇게 액체 상태로 흐르는 애들을 용암이라고 하는데, 이 용암은 말 그대로 마그마가 나온 거거든요. 이 속에 있을 땐 마그마지만 나오면 용암이 돼요. 그런데 이 용암은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용암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물론 나중에는 좀 더 복잡하게 나누겠지만 지금 고1 과정에서는 용암을 크게 현무암질 용암과 유문암질 용암 정도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무암질 용암, 유문암질 용암. 현무암질 용암과 유문암질 용암은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구분 기준은 뭐냐면 SiO2 함량이에요. SiO2, 규소와 산소죠.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요. 규산염 광물이 뭔가요, 선생님? 규산염 광물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규산염 광물인데, 그런 규산염 광물들이 많이 들어있냐 조금 들어있냐는 건데, 이 규산염 광물이 52% 이하로 조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규산염 광물이 66%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는 그런 용암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문암질 용암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퍼센트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현무암질은 조금 들어있는 애, 유문암질은 많이 들어있는 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용암의 온도가 다릅니다. 용암의 온도가 누가 더 뜨겁냐면 현무암질의 온도가 더 뜨겁고요. 그리고 유문암질의 온도는 더 상대적으로 덜 뜨거워요. 온도가 낮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집에서 어떤 그 캐러멜 시럽 같은 걸 만들 때 있잖아요.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의 음식물들을 보면 걔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잘 저어지죠.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있는데 얘가 식으면서 딱딱하게 굳죠. 그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현무암질이 온도가 더 높다, 유문암질의 온도가 더 낮다. 그럼 누가 더 끈적끈적하고 유동성이 적냐? 차가운 게 더 끈적끈적하고 유동성이 작겠죠. 그래서 유동성은 유문암질이 더 작다라고 표현하고, 현무암질 용암은 훨씬 더 줄줄 잘 흐르는, 유동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유동성이 엄청나게 큰 그냥 물 속에 있는 공기방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물 속에 있는 공기방울들은 정말 쉽게 나오죠. 정말 유동성 끈적끈적하지 않은 물에 공기가 있어요. 그럼 그 공기방울은 뽁 하고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끈적끈적한 캐러멜 시럽 안에 공기방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공기방울은 그 끈적끈적한 액체 속에서 쉽게 못 움직이니까 갇혀 있겠죠. 그럼 상상해 보시면 유동성이 큰 녀석은 휘발성 물질, 쉽게 말하면 쉽게 증발하는 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스가 유동성이 크니까 마치 물에 있는 것처럼 쉽게 공기방울이 나와버리겠죠. 그럼 현무암질 용암에서는 가스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가스가 적겠죠. 그런데 유문암질 용암은 되게 끈적끈적한, 유동성이 정말 작은, 점성이 큰 끈적끈적한 용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체가 쉽게 못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휘발성 물질이 많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이 휘발성 물질이라는 건 가스고요. 이 가스가 많다는 건 폭발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되게 지저분한 얘기인데 똥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똥?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이제 영상이 남는 건데 이런 드립을 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산 폭발을 뭘로 비유하냐면 똥 싸는 거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똥을 싸는데 우리가 똥을 싸는 모습을 180도 뒤집었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 있어요.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혹시 밥 먹으면서 수업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 밥 먹으면서 수업을 듣고 계신다면 잠깐 수업을 멈추시고 밥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토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 뱃속에 정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야. 배 아파.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가서 똥을 딱 싸면 똥이 어떻게 주르륵 나옵니까? 정말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부지직 푸덕푸덕 이렇게 나옵니까?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그 가스 때문에 푸지직 푸덕 퍽퍽 하고 나오게 되겠죠. 즉 똥이 어떻게 나오냐? 정말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엉덩이를 180도 뒤집어 봅시다. 용암, 똥이 용암이에요. 용암 속에 가스가 많아요. 가스가 많으면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가스가 많은 유문암질 용암은 어떤 형태로 분출한다? 매우 격렬하게 푸덕푸덕 퍽퍽 격렬하게 분출을 합니다. 그런데 현무암질 용암은 가스가 적죠. 가스가 적기 때문에 가스가 적고 유동성이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 우리가 설사를 할 때 것처럼 그냥 아주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주르륵 아주 조용히 주르륵 하고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지저분 얘기해서. 그래서 분출 형태가 되게 어떻다? 조용하다. 얘는 조용히 분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산체의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화산체라는 건 뭐냐면 용암이 분출됐죠. 그럼 그 용암이 나왔으니까 식겠지? 용암이 식으면 암석이 되죠?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마치 산 모양으로 쌓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용암이 분출되면 그 용암이 쌓여가지고 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 산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설사 얘기했었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꾸 똥 얘기해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동성이 크지 않은 아주 된 똥을 싸게 되면 그 똥이 어떻게 똥을 쭈르륵 싸면 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똥이 쌓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유동성이 큰 설사를 뿌지직 하게 되면 설사가 쌓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철푸덕한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화산체 모양이 있는데 여기 현무암질의 유동성이 크잖아요. 유동성이 크니까 얘가 쉽게 쌓이겠어요? 아니면 퍼지겠어요? 당연히 쫙 퍼지겠죠. 그래서 화산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널쩍한 이런 식의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문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작아. 점성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용암이 차곡차곡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위로 볼록한 형태의 산이 만들어지게 돼 있죠. 자, 화산체의 모양은 말 그대로 마그마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용암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산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산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산이 유동성이 큰 쉽게 잘 흐르는 용암은 옆으로 쫙 퍼지니까 산이 이렇게 납작한 산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유동성이 작은 점성이 큰 용암은 옆으로 흐르지 않고 위로 쌓이니까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산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문암질 용암은 이런 형태의 볼록한 형태의 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현무암질 용암은 이렇게 쫙 퍼진 형태의 산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자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모양처럼 그렸어요. 딸랑딸랑딸랑 종 모양으로 그렸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쇠북 종자에 모양 상자를 써서 얘를 뭐라 부릅니까? 종 모양 화산. 이걸 한자어로 얘기하면 종상화산이라고 불러요. 종상화산. 그런데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옆으로 쫙 퍼지죠. 옆으로 쫙 퍼지니까 마치 무슨 모양처럼 보이냐면 제가 지금 그린 게 어떤 모양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알아맞힐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모양일까? 무슨 모양일까? 이 색칠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솔직히 미술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이거 뭘까요?
믿을 수 없겠지만 캡틴 아메리카 방패예요, 방패. 네, 방패를 마치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방패 순자를 써서 무슨 모양 화산? 방패 모양 화산. 그래서 순상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순상화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외우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봤거나 최소한 TV에서 본 적 있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암석 뭡니까? 도라로방 만드는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현무암이죠.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올라? 현무암이 떠올라.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 첨부를 하겠지만 제주도를 멀리서 보면요, 제주도는요 뾰족한 형태예요? 아니면 넓적한 형태예요? 네, 넓적한 형태란 말이에요. 울릉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넓적한 형태예요. 그럼 현무암으로 주로 이루어진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넓적한 화산이니까 넓적한 순상화산이야. 이게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유동성이 커야 되겠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에 의한 영향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화산 터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장점이 먼저 떠오르세요? 단점이 떠오르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용문산에서 화산 폭발을 했어요. 뻥!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당연히 싫죠. 생각해보세요. 화산이 막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막 진짜 마그마에 막 타서 막 하늘나라 가고 아니 화산가스 숨 막혀가지고 막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가 수증기와 함께 뭐가 가장 많다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당연히 지구가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겠죠. 무슨 얘기야? 기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산진과 같은 되게 미세한 입자들은요, 하늘에서 오랫동안 떠다니면서 햇빛을 차단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런 화산진들이 엄청 넓은 하늘을 덮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 화산진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와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처럼 기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이산화황, 이거 비에 섞여서 내리면 산성비 되는 거예요. 염소, 얘도 산성비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많이 나온다? 대기가 오염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기가 오염된다.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물론 화산 폭발의 장점도 있대요. 솔직히 당장 터지면 다 단점이에요. 하지만 터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면 아주 먼 옛날에 터졌을 때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화산 폭발을 통해서 나온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양의 어떤 미네랄 같은 걸 함유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진다고 합니다. 토양이 비옥해진다. 농사 잘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들 여행지로 가는 곳들 있죠. 지금은 다들 안 가시겠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일본 여행들 많이 다녔잖아요. 맞죠? 일본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그 일본 여행 많이 가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온천을 방문하게 되죠. 맞죠? 온천이라는 건 뭡니까?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지열을 해서 데워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온천이죠. 쉽게 말하면 일본과 같은 화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천이 많이 발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온천이 개발되면 관광 수입도 되게 많아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휴화산이야. 아직 터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뜨거워진 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든가 그 지열을 이용을 해서 난방용 에너지를 얻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는 되게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에 대한 거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화산 활동 다시 한번 보면 화산에서 나오는 건 뭐다? 화산가스와 화산쇄설물과 용암, 즉 기체, 고체, 액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용암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길 바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진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분명히 또 오늘 시간 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지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